안녕하세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도전 정신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서 울산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울산 MBC가 함께 마련한 온택트 코치 2021 유별난밤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보라입니다. 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유별나지만 특별한 당신을 위한 강연 릴레이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자, 지난해부터 트로트와 함께 콘텐츠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주식입니다. 요즘 2030 세대들은 모이면 연애 얘기가 아니라 종목 상담을 할 정도로 그 열기가 뜨거운데요. 그래서 오늘 유별난 밤에서는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초보 주식 투자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방출해 주시는 140만 유튜버이자 도서 출판과 방송 등을 통해서 현 경제를 진단하고 조언을 제시해 주시는 경제 전문가 김동환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네, 여러분, 투자의 미래란 주제로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아유, 열풍이죠. 특별히 2030 젊은 세대의 투자 열풍이 저로서도 정말 예상 밖으로 뜨겁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요.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투자라는 건 여러분 뭐 좋아하시는 야구에서 표현하듯이 던지는 거 아닙니까? 위험한 일이죠. 던진다는 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근데 그 반대쪽에 있는 쌓는 거, 이거 사실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차곡차곡 쌓으면 되는데 쌓아서 부자가 될 수가 없는 세상을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행에 예금이나 적금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것만 해서는 결코 부자가 될 수 없고, 또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직장, 일터 이런 게 저희가 청년 시절이나 30대에 다닐 때 직장 일터하고도 좀 다르죠. 그만큼 변화가 심한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저금리와 이 변동성의 시대에서 던져서 이 타켓을 맞춰서 보상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그만큼 느는 게 어쩌면 당연합니다. 그런데 투자는 꼭 해야 되는 거지만 잘 하셔야죠. 이거 잘못하시면 그저 날아가 버리죠.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거 몇 가지만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화면에 보시면 두 갈래 길이 있잖아요.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데 이걸 제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보겠습니다. 하나는요, 경제를 단전의 시각 또 관성의 시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 경제 성장률을 한번 회고해 보면 제가 처음 직장 생활을 했던 90년대 초반에는 두 자릿수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던 게 IMF 전에는 한 7, 8% 그리고 IMF 이후에는 우리 체력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5, 6%, 4, 5% 하다가 그죠? 2000년대 들어와선 3, 4%또 2010년대 들어와선 2, 3% 성장하다가 결국 작년에는 어떻게 됐나요? 마이너스 성장이 됐죠. 그러니까 그림을 쭉 그려버리면 10%대 8, 7, 6, 5, 3 이렇게 내려가다가 마이너스 됐으니까 아마도 이 추세가 계속되면 망하는 거죠. 그죠? 마이너스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경제는 회복 불가해질 테니까요. 이렇게 한 경향성이 고착화돼서 관성의 법칙으로 경제를 보시는 겁니다. 관성의 끝은 뭔가요? 단절, 끝나는 거죠. 근데 경제가 꼭 그렇게 움직일까요, 여러분? 미국의 예를 한번 들어보죠.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은 사실 망한 나라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지만 적어도 경제적으로는 망한 나라였죠. 왜? 전 금융기관이 거의 망했고요. 전 제조업체가 정부 지원이 없으면 문을 닫아 걸어야 됐을 정도니까요. 제가 금융위기 직전까지 미국에서 사업을 해서 잘 알거든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여러분? 미국의 연준이라고 하는 중앙은행이 막 돈을 풀고 정부가 재정 정책을 하고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하더니 작년 코로나19가 덮치기 전까지 전 세계에서 미국 경제가 제일 좋았다고 외신에서 보도하는 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보다도 훨씬 무거운, 훨씬 큰 규모의 경제도 사실은 관성의 법칙으로 단절의 관점으로
보면 해석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관점을 제가 여기에 써놨죠. 순환의 관점으로 보시고,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들 요즘에 투자 많이 하시니까 평균에 회귀한다라는 그 관점을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화무십일홍이라는 우리가 옛 말이 있죠. 무슨 뜻이냐면 아무리 고운 꽃도, 붉은 꽃도 열흘 이상 흐드러지게 피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열흘 정도 지나면 어떤 꽃도 꽃잎이 지고 그 꽃잎이 썩어서 다시 싹을 틔우고 다시 꽃을 피게 하는 그런 순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그런 관점이 오히려 경영을 하고 또 투자를 하는데 필요합니다. 자, 다음을 한번 보시죠. 그러면 이렇게 투자를 잘 하시고 경영을 잘 하시려면 관을 잘 가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관을 자꾸 흔드는 얘기들이 있죠. 뉴스도 많고요. 그리고 해외로부터 소식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정보고 어떻게 보면 성가신 소음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이 정보와 소음을 잘 구분해서 여러분들의 경영과 투자에 어떻게 잘 활용할 건지, 저 나름대로는 꿀팁입니다만 3가지 팁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여러분 해외로부터 소식에 좀 여러분 스스로를 많이 노출시켜 주시기를 권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배우고 한국에서 성장하면서 한국에서 돈을 벌어서 한국에서 쓰다가 죽는 그런 단선적인 삶을 살지는 않죠. 왜? 국제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미. 특별히 투자를 매개로 해서 연결되어 있죠. 여러분들의 경영, 투자 모든 게 이제 한국 내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해외와 교섭하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동학개미 그리고 서학개미라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해외 투자, 특별히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우물안 개구리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의식적으로 외신을 많이 보시고 해외로부터의 소식에 여러분 훨씬 더 민감하게, 그리고 관련된 정보라든지 관련된 지식을 많이 쌓아주셔야 아마도 이런 소음이 아닌 정말 함의를 가진 정보를 잘 추려낼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되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요, 균형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 김프로가 그냥 밸런스를 갖추라고 이렇게 하나 끼워놨나?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제가 직접 체험했던 예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2016년도 말 2017년도 초인데요. 제가 아는 굉장히 자산이 많은 분 중에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갖고 있던,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같은 초우량 주식들을 다 팔겠다라고 한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회장님? 그랬더니 전쟁이 날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라고 되물었더니 트럼프가 북한을 공격할 것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근거가 뭡니까? 그랬더니 글쎄 그래. 그런데 그 다음에 여러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삼성전자가 반도체 빅사이클이라는 경기에 맞닥뜨리면서 엄청난 주가 상승이 있었죠. 그분이요, 물론 그걸 판다고 해서 망하게 하겠습니까? 자산이 많은 분이니까. 대신 화병이 나서요. 굉장히 힘들어 해서 제가 저녁을 한 2번 모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제가 여쭙습니다. 어쩌다가 그렇게 트럼프가 전쟁할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되셨습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어떤 유튜브를 계속 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디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트럼프에 대해서 계속 전쟁광이라고 한 내용의 컨텐츠를 계속 소비하다 보니까요, 이분 역시 그 유튜버의 생각과 정확하게 일치되는 신념을 가지게 된 거죠. 확증 편향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느꼈습니다. 저도 유튜버고 또 저도 콘텐츠를 만들어서 유통하는 일을 업으로 하고 있는데 정말 잘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왠지 신뢰할 수 없고 왠지 믿업지 않은 그런 콘텐츠들, 그런 것들도 여러분
절반씩 보시기가 어려우시면 8대2, 7대3 이렇게 밸런스 있게 섞어 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갖는 정보가 소음이 되지 않고 정말 함의를 가진 유용한 정보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균형이 중요하죠. 끝으로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뉴스나 또 투자의 아이디어, 경영상에 와, 이 사업하면 되겠네 이런 생각이 선뜻 들 때가 있으시죠? 그러면 그냥 주식을 사시거나 그냥 창업을 하시지 마시고요. 꼭 이런 노력을 해보십시오. 펀드 매니저 시절에 저는 제가 특별한 능력을 발휘한 건 없습니다만 굉장한 성실성으로 제가 관심이 있는 회사들은 거의 대부분 방문을 해서 최고 경영자나 직원들과 대화를 나눴던, 그게요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큰 실수를 줄이고 정말 진흙 속에 숨어 있는 진주를 발견할 확률을 높이는 일입니다. 그런데 펀드 매니저만 지금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여러분 많은 디지털 콘텐츠를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도 학습하시고 공부할 수 있게 되셨죠? 그러면 거기서 한 발자국만 더 나가 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몸을 움직여서 시간을 내셔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또 관련된 지식을 많이 축적한 분들과 대화하는 절차까지도 한 발짝 더 나가시면 아마 여러분들은 투자의 승부의 세계에서 그렇게 하지 않는 분들에 비해서 훨씬 더 월등한 퍼포먼스를 내시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거 아무한테나 잘 안 가르쳐 드리는데 세 가지 제가 정리해 드렸으니까 공감하신다면 실천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투자를 이렇게 다시 한번 정의해 드립니다. 투자는 세상의 변화와 나와 건강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왜냐? 투자를 해서 꼭 돈만 버는 게 아닙니다. 책을 통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얻는 안목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한 경로일 거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지식도 넓히시고 또 여러분들의 안목을 깊게 하셔서 꼭 성공적인 투자와 경영을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 텐데요. 늘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비즈니스 그리고 여러분의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꼭 성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소장님을 만나 뵙는다고 하니까 네. 주변에서 반응이 더 뜨겁더라고요. 우리 직접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매일 아침에 3프로 TV에서 여러분 뵙고 있는 김동완입니다. 아니 근데 우리 소장님께서 어렸을 때는 예. 사실 저도 어렸을 때도 그렇게 경제 교육에 대한 게 이렇게 풍부하게 받았다라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없었죠. 없었죠.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어릴 때부터 네. 그렇게 경제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 안목이 언제부터 그렇게 생겼던 거예요? 저는 사실은 뭐 워낙 또 가난한 그 집안 출신인데다가 뭐 돈을 어떻게 벌어서 뭐 부자가 되고 그런 생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단 한 가지 저는 되게 럭키했다고 생각하는 게 아버님이 저한테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신문을 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뭐 간헐적으로 안 본 적은 있습니다만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적어도 하루에 신문 하나 이상은 한 번도 놓치지 않고 보려고 그랬고요.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 나서는 적어도 4개 이상 종이 신문으로 계속 봤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거예요. 밑에 광고까지. 아유, 이 바쁜 세상에 뭘 이렇게 종이 신문을 권하냐고. 근데 지금도 저는 여러분들이 성향에 맞거나 그렇지 않은 간에 그 종이 신문 한두 가지는 꼭 전체를 다 보시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정독을 안 하셔도 되고요. 쭉쭉 넘기시면 그 사람이 지각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서 그 헤드라인과 광고 그리고 사진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들어오거든요. 네. 근데 포털로 보면 그렇게 잘 안 들어와요. 맞아요. 그래서 그 습관이 저에게 투자할 때도 또 경영을 할 때도 이럴 때마다 굉장히 저에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젊은 분들도 그렇고 또 아이들을 키우시는 분들에게는 꼭 그 조언을 드립니다.
금융맨도 하셨고 유튜브도 하고 또 창업도 사실은 미국에 가셨을 때 한 그렇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뭐가 더 적성이 맞으세요?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굉장히 맞고요. 그리고 되게 저는 행운이라고 생각하는 게 금융시장에 있을 때도 뭐 이렇게 백오피스라든지 이런 일을 거의 안 하고 다 적성에 맞았어요. 근데 창업했을 때가 아마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2006년도 1월에 미국 뉴욕에서 창업을 했는데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네.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무식해서 용감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지금 우리 창업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보시는 거니까 네. 진짜 이 말이 어떻게 보면 네. 가장 궁금할 거예요. 그런 네. 에피소드가. 네. 왜냐면 늘 성공만 했던 걸로 다 알고 계시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죠. 네. 저는 사실은 2005년 7월에 이제 미국을 갔는데 미국을 가게 된 동기는 내가 사업을 하려고 간 게 아니고 비교적 빨리 프로모션, 빨리 승진해가지고 막 열심히 했더니 그냥 뭐라고 그러나요? 번아웃 됐다고 그러나요? 네네. 완전 탈진해서 저희 아내가 당신 좀 쉬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미국에 친지들이 있어서 한 2, 3개월이라도 쉬어야 되겠다라고 갔는데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 봐요. 못 쉬게 하더라고. 그래서 뉴욕에서 사업하는 친지가 있어 도와주러 갔다가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제가 창업을 했는데요. 최고의 상권에 저희 스토어를 냈어요. 네, 그러니까요. 모자를 팔고 뭐 이런 걸 했는데 지금도 생각나는데 첫날에요. 첫날에 저희 스토어에서 팔린 모자가 120개예요. 모자가 120개 팔린다는 게 상상이 되세요? 엄청나게 그래서 저는 모자왕 되네 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게 이제 처음 이제 스토어를 오픈한 이른바 개장빨이라는 게 네, 있고요. 네, 네, 네. 그리고 모든 사이즈가 다 있으니까 한 2달 되니까 꼭 무슨 드라마에 나오는 스토리처럼 안 되는 일만 생기더라고요. 건너편에 우리 스토어보다 훨씬 더 큰 가게가 생기고 그리고 이제 사이즈들이 빠지기 시작하니까 재고가요. 창고에 한 5, 6월 되니까 쌓을 수 없을 정도로 재고가 쌓이더라고요. 그 얘기는 다 재고라는 게 돈이잖아요. 그쵸. 돈이 안 도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자본금이 다 소진되고 제 개인 통장에서 돈을 어느 정도 더 넣어서 더 사업 자금을 대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래서 힘들었습니다. 힘들었는데 그 무렵에 제가 그 창업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뭔가 팔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주식을 팔았어요. 그 주식이 뭐냐면 다 옛날 얘기니까 현대중공업이라는 주식인데 제가 그것도 4만 원대 사서 6만 원대 아주 잘했다고 팔았는데 그게요. 제 사업 꼬라박고 있는 동안에 얼마까지 가냐면 55만 원. 와, 몇 배예요, 그러면? 네. 와. 제가 한 3억 원어치 정도 있었거든요. 그냥 갖고 있으면 50억 버는 거였어요. 근데 그 모자 가게 한다고 그걸 팔아가지고 미치는 줄 알았다니까요, 제가. 진짜. 아니, 그냥 화나는 게 아니라 정말 미치는 그렇죠. 장사는 안 되는데 HTS 딱 열면 그날 상한가 치는 거예요. 상한가 치면 억대 이상 제 자산이 되는 거예요. 안 팔았다면.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 컨트롤. 엄청 힘들었어요. 어떡해요? 그래서 그 뭐라고 하나요? 이 배수의 진을 친다고 하나요? 한번 이런 경험이 있어요. 이런 사적인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창고에 더 넣을 수 없을 정도로 재고가 있어서 저희 이제 매니저 보고 가장 안 팔리는 모자 100가지만 챙겨와라. 모자 스타일별로. 종류도 많은데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분들이 생각하는 모자 가게가 아니에요. 한 이 큰 벽에 모자가 쫙 깔려 있는 뭐 모자 종류만 한 5, 600가지 되는 그런. 그래서 그걸 이제 박스에 이렇게 다 담아 보니까 120가지를 추려주더라고요. 근데 이 재고를 제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래서 차를 몰고 처음 가보는 뉴저지 남부에 가면 엘리자베스라는 도시가 있어요. 거길 가서 한번 팔아볼까 하고 처음 가보는 거예요. 그때 내비도 없었을 때입니다. 그냥 이렇게 지도 보고. 그래서 파킹랏에 그 차를 세우고 여름이었는데 그냥 털레털레 그 도시로 이제 들어갔는데 이렇게 신발 가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저보다 한 대여섯 살 많은 한국 분이 주인이었어요. 처음 간 도시에 처음 들어가 본 가게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사장님, 제가 뉴욕에서 모자 장사하는 사람인데요. 여기 이렇게 신발 파실 때 모자도 같이 팔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모자가 있어요. 그래. 그래서 예, 제가 모자 갖고 왔는데 보여달래요. 그 가게로부터 파킹락까지 거리가 일반적인 걸음거리로 한 5분 거리였거든요.
제가 아마 한 50초 만에 간 것 같아요. 막 뛰어가서. 같이 팔아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 핸드 트럭이라고 하죠. 여기다 박스를 이렇게 싣고 막 뛰어가서 모자를 딱 이 플로어에 깔았더니 이 사람이 놀라. 자기는 처음 한 대여섯 가지를 갖고 있는데 120가지.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주섬주섬 스타일별로 집더라고요. 그래서 사이즈를 다 정리하고 나니까 그게 5,000불어치였어요. 우리 돈으로 한 5, 600만 원어치. 내일 갖다 달라는 거죠. 근데 가게 문은 언제 여십니까? 이렇게 10시 반에 연대요. 제가 그 가게를 몇 시에 간 줄 아십니까? 9시에 갔어요. 왜일까요? 혹시 캔슬할까 봐. 캔슬하려는 전화가 오면 이미 와 있는데요. 이렇게 하려고. 네. 그래서 그 가게 앞에 있다가 그 사장님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 보고 바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100불짜리로 50장을 딱 지어주더라고요. 저 원래 그렇게 어려운 사람 아니었는데 정말 제가 울 뻔했죠. 아니 근데 하필 또 한국인 그 네. 분이었던 그러니까 거 제가 그것도 되게 인연이고 정말 운이고. 그래서 네. 지금도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 이해할 수 없는 게 그분이 저한테 5,000불어치의 모자를 사주신 게 아니라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아, 김용, 혹시 내가 모자 팔 때 하나 소개시켜 줄까요? 그래요. 나오는데 네. 아, 감사하죠. 그래서 차를 타고 따라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친척이 하는 데가 있는가 보다. 하이웨이를 타고요. 30분을 가더라고요. 다른 도시로. 생각해보면 자기 가게 지켜야 되는데 처음 본 저를 데리고 다른 가게를 소개시켜줬어요. 거기서 또 엄청나게 모자를 많이 팔고 제 비즈니스를 키웠는데 그래서 제가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뭐냐면 사업의 열정을 가지고 정말 어떻게라고 하는 사람에게 행운이 와요. 그리고 돕는 손길들이 있죠. 항상 있어요. 네, 정말 지금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바삐 살다 보니까 그 김 사장님하고 연락이 끊겼는데 정말 언제 우연이라도 한번 보면 정말 제가 진짜 좀 거하게 그러고 한턱 싶은. 쏘셔야겠어요. 맞습니다. 근데 진짜 아까 그 우리 강연할 때 말씀하셨던 그 네트워킹이라는 게 이런 네. 거잖아요. 그렇죠. 네. 주변에 어쨌든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고 도움을 얻고 음. 이런 것들이 다 인연이 되는 거고. 그렇죠. 저는 몰랐어요. 그냥 늘 승승장구 하신 아닙니다. 줄만 알았어요. 워낙 또 네. 140만 이제 구독자를 또 갖고 계시는 채널을 운영을 하시니까. 예. 자, 오늘 김동현 소장님을 만나 뵙는다고 하니까 사전에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그 질문들 한번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정말 금융이 우리 삶에 침투하는 정도가 진짜 커졌다라는 게 느껴지는 질문들이 많았는데 그중에서도 김동현 소장님의 경제 공부 방법이 너무 궁금하다. 사실 지금 알 거 다 아시잖아요. 그건 아니죠. 여전히 지금도 계속 그렇게 열공을 하시는지. 네. 하긴 요즘에는요, 제가 워낙 좀 바쁘기도 하고, 또 저는 굉장히 행운인 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컨텐츠들이 좋은 분들을 매일 만나니까요. 그거 자체에 몰입하는 게 저의 공부가 되는 건데, 그 이외에 뭘 하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은 뭐 이렇게 책을 가지고 막 공부한다기보다 전화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누구한테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해할 만한 그런 일들이 생기면 전문가한테. 전문가든 아니면 제 지인이든 주로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보려고 그래서 저희가 3프로TV도 굉장히 유명한 애널리스트, 펀드 매니저들이 많이 나오시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운용자나 분석가의 입장에서 어떤 산업이나 회사를 분석하고 있는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800분의 3프로TV 자문단을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쩔 때는 그거 아닌데요 하는 댓글이 달릴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통화를 많이 해요. 어떤 컨텐츠를 냈을 때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한 번 더 제가 검증을 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정말 큰 공부가 되는 것 같은데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대부분 그런 네트워크가 있으세요. 그죠? 근데 약간 네. 물어보면 예. 창피하기도 하고 좀 그렇잖아요, 마음이. 그래서 못 물어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니요, 근데 근데 적극적으로 오히려 막 예. 해야 되네요. 자기가 생각했던 내용과 일치되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잘하게 되고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생각하게 되는 기회도 주죠. 네트워킹이 진짜 중요하네요. 네트워킹이 중요합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볼게요.
전공이나 경력과 무관한 아이템으로 창업을 할 때 필요한 요소나 역량이 있을까요? 어떤 것을 더 준비를 해야 될까요? 근데 사실 제가 궁금했던 게 네. 미국에 가셨을 때 아까 모자 장사 하시고 신발 장사 하셨잖아요. 네. 전공과 전혀 무관하잖아요. 또 어떻게 그렇게 과감하게 또 해보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대단히 용감한 거죠. 그렇죠. 용감한 거 플러스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계속 시도한 경험들이 축적되다 보니까 예를 들면 30 넘어서 유학을 가서 성공했고 또 해외 금융회사에 취직해서 네. 또 그 이후에 뭐 이런 자신감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새로운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익숙해졌던 것 같아요.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는요. 네. 유튜브가 있는 건 알았는데 유튜브를 5분 이상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진짜로요. 3프로 TV를 만들기 전에는요. 하물며 제가 경제 팟캐스트로 굉장히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튜브라는 걸 하면서 알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엄청나게 막 준비를 해가지고 유튜브를 이해하고 그렇게 한 건 아닌데 이게 잘했다는 게 아니라 저를 보완해 줄 수 있는 동업자들과 함께 한 거거든요. 저는 이거 잘 모르지만 우리 정프로 이프로 굉장히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고 또 스태프들이 같이 해줬으니까 저의 모자란 부분을 보완해 줬죠. 그러니까 꼭 경력과 상관이 없어도 뭔가 함께 해줄 수 있는 진짜 동료가 있거나 그럼요. 아니면 진짜 이거는 인생의 한 경험이다라고 믿을 수 있는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네. 있으면 충분히 창업해볼 만하다는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질문이 왔어요. 코로나19 위기 이후 세계 경제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경제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라고. 이게 사실은 진짜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앞으로 그렇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예. 네. 우리가 이제 경제를 볼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우리나라 이제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으니까. 맞아요. 맥 빠져요, 근데 사실. 그쵸? 네. 근데 사실은 우리 경제가 지금 그렇게 힘든가 어려운가? 물론 자영업 하시는 분들, 중소 상공인 분들 엄청 힘든 분들 많죠. 네. 근데 지표로 나타나는 거는 완연히 회복세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 2021년과 적어도 2022년 상반기에 우리들이 가져야 될 화두는요. 네. 리커버리입니다. 회복. 회복. 네. 그냥 나만 빼놓고 다 회복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본인도 그 안에 넣어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 기간이 뭐냐면 한마디로 정리하면 글로벌 리스타킹 과정을 겪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뭐냐면 코로나19가 작년에 세계적으로 창궐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큰일 났네. 그래서 생산을 줄였어요. 네. 그리고 재고를 안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의외의 상황이 벌어진 거죠. 작년에요. 예를 들면 PC, 노트북, TV 이런 거 엄청 잘 팔렸거든요. 생각하고 완전히 반대로 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생산 시설은 코로나 때문에도 많이 줄었고 네. 또 그 준비를 안 해놓은 거죠. 더 팔 수 있는데. 그렇죠. PC, 노트북 또 태블릿 혹은 뭐 냉장고라든지 뭐 왜냐하면 집에서 재택근무를 많이 하니까 이런 거에 뭐가 들어가는지 보세요. 철강제 들어가죠. 네. 화학 제품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나라 철강주가 그렇게 오르는 거고 그리고 나오는 용어가 뭡니까? 쇼티지라는 용어가 나오죠. 부족한 거예요. 반도체가 부족해서 자동차를 못 만든다면서요. 네. 그런 적이 언제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 글로벌 리스타킹의 상황인데 그 글로벌 리스타킹 기회는 재고를 다시 쌓는 기회는 어느 나라가 우대를 받을까요? 제품을 만드는 나라가 유리하겠죠. 그게 제조업 강국이거든요. 맞아요. 그게 대한민국이죠. 그렇죠. 대만이죠. 독일이죠. 중국이란 말이에요. 이들의 제조업이 굉장히 부흥하는 그런 환경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출이 이렇게 느는 거거든요. 우리 철강, 화학, 조선 이런 거 지금 다 좋다고 하잖아요. 그게 사실 코로나가 준 우리에게 굉장히 큰 기회입니다. 그걸 잘 살리고 여러분들이 하시려는 비즈니스나 사업은 과연 그러한 변화에 혜택을 보는 영역인지 그렇지 않은 영역인지도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질문은요. 뉴노멀이 다시 전 세계적인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주목해야 할 트렌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순환하는 경기 말고요. 구조적인 변화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겁니다. 구조적인 변화라는 거는 추세적으로 계속되는 변화이고 어떠한 환경의 변화도 이 추세를 잘 못 바꿀 만큼 강한 변화거든요. 근데 코로나19가 어떤 상황을 줬는가? 사람을 만나기 힘들게 하죠. 네. 비대면이죠. 사실 이 비대면 또 플랫폼, 그죠? 또 온라인, 모바일 이런 환경이 예를 들면 코로나 때만 그럴까요? 제가요, 그렇게 보실는지 모르겠는데 온라인 쇼핑, 모바일 쇼핑을 엄청 저항했던 사람이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다 그러시죠, 우리. 네. 좀 불안하고 네. 못 믿을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아니, 그리고 제가 사실은 이런 거 잘 못해요, 막. 예. 네. 그래서, 근데 작년에 코로나가 되니까 겁이 나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계정을 트고 그걸로 물건을 사봤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아, 난 뭐 했던 거야? 왜 이걸 지금 했을까? 이렇게 좋은 걸? 다시 안 돌아갑니다. 저 같은 사람일수록 다시 안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굉장히 긴 안목의 변화예요. 모바일 쇼핑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타내는 주가의 부침은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경쟁할 테니까요. 근데 성장하는 비즈니스는 그렇게 결정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코로나가 더 그 속도를 가속화시켰지만 원래부터 비대면의 어떤 그런 비즈니스는 계속 성장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새로 창업하는 분들은 그 성장의 가치를 라이딩 하셔야 돼요. 반대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호미진데 이거 굉장히 싼데 그렇게 투자하셔도 되는데 이 영역에서 창업하시라고는 저는 권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창업과 투자는 조금 다른 안목에서 하실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꼭 투자를 한다기보다는 버는 만큼 저축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들도 있긴 하잖아요. 그럼에도 꼭 위험 자산에 투자를 해야 할까? 이게 왜냐하면 불안해서 이런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우리 계속 얘기하셨지만 저축으로 뭐 우리가 부자 될 수 있는 건 이제 아닌 시대가 됐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위험 자산을 과감하게 또 투자를 해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투자를 다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부자가 되시려고 하는 분들만 투자하시면 돼요. 근데 무슨 생뚱맞은 얘기야. 다 부자 되고 싶지. 근데 부자 되는 거는요. 선택 과목이에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자 하는 거는 선택 과목이 아니라 다 동일한 목표잖아요. 네. 학생의 본업이 학업이니까요. 그죠? 근데 학교를 졸업한 사회인으로서 부자가 되는 건 필수 과목 아닙니다. 왜? 어려우니까요. 그 과정이 어렵거든요. 어렵다는 얘기는 그 부자가 되는 트랙에 들어서는 순간 나머지를 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거 선택 안 하셔도 관계없다니까. 저는 부자 굳이 안 돼도 되고 그냥 소소한 일상으로 그냥 약간 모자라지만 이렇게 살래. 그것도 밸류가 없는 삶은 아니죠. 그렇죠. 그런 분들도 그건 계시죠. 인생관이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투자 안 하셔도 돼요. 투자 안 하시는 게 맞아요. 저금만 하시고 성향상. 아껴 쓰시면 되죠. 근데 부자가 되고자 계획을 막 세웠는데 투자를 안 해요. 그죠? 네. 그건 모 대학을 가려고 막 계획을 세우고 시험을 안 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부자 되시려고 선택을 하셨다면 그분들은 필수적으로 투자하시고 나 그렇게까지는 아니거든. 난 그냥 소소한 일상 좋거든. 네. 그런 분들은 투자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좀 우려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진짜 네. 지금이 만약 고점이라면 진짜 위험한 거잖아요. 여기서 또 다시 투자를 하기에. 근데 또 기업이나 이런 입장에서 본다면 더 불안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요즘의 화두가 인플레이션의 공포에 대해서 많은 언론이 얘기하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두렵질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금융회사를 다니면서 거의 3분의 2 이상을 금리를 다루는 일을 했거든요. 네. 채권을 다루는 일을 했는데 제가 아까 일시적이냐 구조적이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금리의 하락은요, 구조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금리가 1%, 2% 하잖아요. 왜 이렇게 저금리가 됐을까? 물가가 안 오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몇 살까지 대부분 우리가 일을 하죠? 직장에서? 지금도? 요즘은 뭐 훨씬 60세? 60세 네. 이상도 네, 하시니까. 이상도 하지만 대체로 제가 초년병 때도 우리 부장님의 정년은 60세 근처였어요. 맞아요. 그죠? 네. 오히려 지금이 정년을 다 못 채우고 맞아요. 명예퇴직도 하고 막 그러니까 네. 더 짧아지잖아요. 근데 우리의 기대 수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훨씬 길어졌죠. 예, 그래서 반농담식으로 재수 없으면 120세라고. 예? 맞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자, 그러면 100세 시대라고 하죠. 네. 실제로 100세 시대가 옵니다. 그냥 슬로건이 아니에요. 그럼 60세에 나의 노동이 끝나고 40년을 살아야 돼요. 갑자기 60세에 회사에서 몇십억씩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전에는 한 10년 정도, 최장 20년 정도, 그리고 예전에는 아이들이 봉양을 했죠. 네. 지금은 오히려 우리가 아이들을 계속 도와줘야 되잖아요. 집 사는 데도 도와주고.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소비를 조절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가 예전처럼 왕성하게 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물가가 올라가나요? 물가가 안 오르죠. 그러니까 금리가 낮은 거고. 또 하나, 미국의 아마존, 중국의 알리바바, 한국의 쿠팡 같은 회사들이 출연하는 거죠. 유통의 혁명을 일으켜버립니다. 가격을 싸게 만들어줘요. 우리의 후생이 좋은 거죠, 소비자들한테. 그러면 소비자 물가가 공산품 같은 것들이 안 올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힌트를 드리면 우리 내구조는요, 오른 것만 기억합니다. 특히 장바구니 물가는요, 이게 매년 올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 해 배추값이 굉장히 오르면 농민들이 배추를 많이 키우잖아요. 네. 그 다음에는 분명히 빠지거든요. 계절성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어머니들이 야, 무가 굉장히 싸졌더라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옆에 있는 시금치가 엄청 올랐더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 맞아요. 네. 그래서 오른 것만 사실은 기억하는구나. 체감하는 물가와 그냥 물가는 굉장히 차이가 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기술의 혁명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현대자동차에서 만드는 그 차를 20년 전에도 그 브랜드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차의 가격은 좀 올랐죠. 그런데 20년 전에 예를 들면 그랜저와 지금의 그랜저는 완전히 다른 차죠. 그렇죠. 그죠? 브랜드만 같이 쓰는 거지 기술의 발전이 가격의 상승을 일으킬 만큼의 기술의 발전 있었거든요. 엄청났죠. 그렇죠.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같은 차가 아니라고요. 근데 가격은 좀 올랐어요. 근데 사실은 그때 수준의 차로 치면 지금 어쩌면 예전 브랜드로 에코스를 타는지도 몰라요. 그죠? 맞아요. 네. 그런 기술의 발전이 사실은 가격을 낮추는 거거든요. 이건 구조적인 거예요. 근데 그 기술의 발전이 훨씬 더 가파르게 진행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금리가 올라가고 작년에 어떤 응축되었던 소비가 폭발하면서 기저효과와 더불어서 물가가 오르고 그렇지만 이 구조적인 건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물가가 내려갈 거다. 그게 저의 얘기이기도 하고 전 세계 물가와 금리를 거의 결정하는 미국의 중앙은행의 연준의 공식적인 입장인데 저는 그 말을 비교적 신뢰하는 편입니다. 걱정하거나 두려워하는 마음을 좀 접어둘 필요도 있네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요. 창업이나 투자를 안 하는 이유는 한 100가지 이상 될 거예요. 예. 맞아요. 뭐가 안 될 것 같아서요. 뭐가 안 될 것 같아서. 저예요, 저. 자, 확실히 그래도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실 수 있는 이유는 네. 공부 양도 뭐 어마어마하신 것도 있고 또 확실히 시대를 앞서서 보는 안목? 해안이 있으신 것 같아요. 3프로 TV를 보면 좀 그런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런 해안을 가지기 위해서 네. 또 우리 소장님께서만이 하시는 또 특별한 비법이 있을까요? 해안이 있지는 않고 해안이 있는 분들하고 자주 만나고 얘기해서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계속 그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네. 진짜 그게 핵심인가 봐요. 네, 근데 세상이 참 좋아진 거죠. 네. 뭐 3프로 TV에 또 다른 좋은 컨텐츠의 플랫폼에 정말 좋은 분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셨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나라 최고의 펀드 매니저, 가장 힘이 센 펀드 매니저가 누구냐면 우리 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의 최고 운용 책임자, CIO라고 하죠. 이분일 거 아니겠어요? 저도 거기에 거래를 많이 했으니까 아마 우리 프로에 나오는 그 애널리스트, 리서치 센터장 이런 분들이 그분을 찾아가죠. 네. 고객이니까. 근데 3프로TV처럼 자세한 얘기를 할 기회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고 서로 바쁘니까. 그런데 저희 프로에는 어쩔 때 한 2시간 정도를 저나 우리 3프로들이 그냥 계속 추궁하듯이 물어봐 주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투자자 여러분들은 국민연금 CI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얘기와 네. 양질의 컨텐츠를 재미있게 들으신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제가 보증하죠. 네, 사실 저는 오늘 이게 준비를 하면서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이나 혹은 네. 창업을 했는데 잘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사실 그분들이 보셨을 때 저는 오히려 되게 위로가 됐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네. 얘기를 나눠보니 뭔가 되게 희망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많이 어려운 것도 사실이잖아요. 코로나가 꽤 오랫동안 지속되고 그렇죠. 있고 그러다 보니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도 참 어렵고 마지막으로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고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지 한 말씀 해주세요. 그 막 일이 꼬여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뭔가 실마리를 찾고 그렇게 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 이렇게 뭐 이렇게 만질 때마다 자꾸 꼬일 때가 있죠. 네. 그러면 이제 대부분 이제 어떤 유혹을 느끼냐면 뭐 칼이나 뭐 이런 걸로 탁 자르면 실마리 나오죠. 그걸 쾌도난마라고 하거든요. 네. 그죠? 근데 그런 유혹이 올 때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판단하시면 조금만 더 해보세요. 직전에서 안 된다라고 포기하는 케이스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보고 저도 그런 실수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렵고 힘든 환경이시더라도 그 최종적인 실마리를 분명히 있는 건 아시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그걸 찾는 노력을 글쎄요. 이런 말씀이 위로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조금만 더 해보시면 그 확률을 굉장히 많이 높인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오늘 유별나지만 특별한 여러분께 정말 귀한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진짜 우리 소장님을 더 붙잡고 얘기를 나누고 싶지만 오늘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미국의 기업인이자 투자가인 워렌 버핏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부자가 될 걸 알았다.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다. 물론 창업가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늘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경영을 한다는 건 좀 어렵고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 환경이 어떻든 간에 인생이든 비즈니스든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에 대한 믿음, 자신감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뜨겁게 빛날 2021년을 이별난 밤이 열렬히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해주신 김동환 소장님 그리고 2021 이별난 밤 함께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